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저희가 제 옆에 박유진 서울시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최강욱 전 의원님과 우리 박유진 시의원님이 재밌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 의원님 오시니까 그냥 환해졌어요. 인물이 워낙 훌륭하셔가지고. 두 분이 처음 처음 뵀어요. 이 넘치는 팬심으로 어제 정말 잠을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최강욱 의원님 때문에. 야, 제가 정말 어머니 아버지 저 자랑하고. 제가 최강욱이랑 같이 한다. 뭘 하시던가요, 부모님이? 사인 받아오라고. 사인 받아오라고. 좋으시겠어요? 저는 조유진은 잘하는데 이번에 영등포구청장 된 박유진 의원님은 처음 뵙습니다. 우리 박유진 반갑습니다. 서울시의원님이 영광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저격수입니다. 네, 그건 잘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뵐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잘 됐네요. 네, 재밌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그게 다시 불거졌는데 지금 광주 고교생 살인 사건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인데 뜨겁죠.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광산서 수사팀장이 있는데 그 수사팀장이 장윤기 아버지도 경찰인데 거기에다가 아들 원룸의 비밀번호, 원룸 주소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윤기가 강간살인 혐의의 핵심 물증인 리얼돌, 사람 모양의 인형, 이거를 폐기하도록 방조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 그러니까 그 수사팀장이 케이블 타이를 확보했는데 그거를 없앴고 그리고 증거 목록에서 제요한 정황이 밝혀져서 압수수색의 그 범죄 사실을 적시했다. 그러니까 이 케이블 타이가 장윤기가 성범죄 의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증거인데 그걸 없앴다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수사팀장이 장윤기 아버지인 경찰에게 원룸의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리얼도를 없앨 수 있게 도와줬고 케이블 타이를 없애게 해줬다. 이 중요한 증거를 없애서 이 경찰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다시 검토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검찰하고 언론이 신났더라고요. 신났어요. 그렇게 한 사건을 가지고 열심히 보도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저는 그 의도가 충분히 있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방송사 뉴스가 케이블 타이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건을 덮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분이 그냥 쓱 제목만 보면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끔찍한 범죄자를 경찰이 그냥 놔둬버린 걸로 오해하기 딱 쉽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 거는 검찰이 잘하죠. 김건희는 어떻게 했어? 김건희 덮은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온 조직이 나서가지고 덮었잖아요. 무혐의했죠. 근데 이거는 살인죄로 송치가 됐는데 보니까 그냥 일반 단순 살인이 아니고 더 심각한 살인인 것 같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근데 마치 그냥 보면은 아버지가 경찰관이어가지고 그냥 무혐의 방면한 것처럼 지금 오도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충 보면. 그렇죠. 이런 건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런 사례를 가지고 이제 보안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기에는 그런 어떤 논리필연적인 연관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이런 것 때문에 보안수사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려면 이런 것 때문에 보안수사권을 절대로 주면 안 된다라고 할 사례는 한 1000배 있어요. 1000배. 1000배? 근데 그 1000개 있을 때는 아무 얘기 안 하던 언론이 왜 이럴까 이거부터 먼저 좀 저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검찰이 왜 이럴까 이제 의도도 뻔한 거 아닙니까? 바보 아니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자, 이 구멍이 있는 걸 어떻게 메꿀 거냐 하는 게 사실은 국민적 입장에서는 제일 필요한 부분이죠. 의원들 또 이 문제에 관한 마지막 그 하위법령 같은 거 만들어야 되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제도든 이제 허점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얼마만큼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근데 그 대비책이 보안수사권으로만 해결된다. 보안수사권이 있어야지만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 이런 문제가 밝혀진다. 저는 그 얘기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이제 이 사건에서도 경찰이 자체 수사를 통해서 밝혀가지고 확인한 사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 국과수의 감정 결과 뭐 이런 것도 누락시켰다 했는데 거기서 늦게 보내줘가지고 구속기한 넘어간 다음에 갖다 붙인 거
추송한 거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다 경찰이 잘못한 것처럼 호도되는 면도 있고 근데 네. 경찰이 경찰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점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안 수사 요구를 했을 때는 그러면 이게 밝혀질 수 없는 거냐.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그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왜 수사 안 합니까? 라고 보안수사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경찰이 응하지 않아. 아버지랑 친하고 뭐 이렇다는 이유로. 그러면 검사는 그다음부터 손 놓고 가만히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그 담당 경찰관의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저 사람 바꿔라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장치가 이미 있어요. 예. 그렇게도 안 하고 경찰이 예를 들어 전 조직이 나서서 그러면 이거를 덮으려고 한다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 경찰청장 아들이 그랬다고 해봐요.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 마누라가 했던 사건과 경찰청장 아들이 했던 사건과 조직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경찰은 어쨌거나 자체 감찰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 지금 하고 있죠. 네. 네. 검찰 이렇게 한번 보셨어요? 안 하잖아. 그리고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검찰이 국민을 위해서 피해자를 위해서 그렇게 절실하다고 한다면 하다못해 이거를 공표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렇게 보안 수사를 요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론이? 그 다음에 경찰은 그냥 넘길 수 있나요? 이런 방안들이 현실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점을 메꾸기 위해서 경찰 내부에 이 검증하는 조직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외부 감찰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수사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다 있었는데, 그게 보도에서 집중 조명을 받지 못하니까 마치 현행 제도 때문에 이 제도가 바뀌어지게 되면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속출할 것처럼. 그러니까 억울하고 불쌍한 어린 피해자가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도 못하고 피해만 남는 것처럼 인식되게 하는 보도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유감이다. 예. 우리 박 의원님 이 내용 어떻게 예.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 보안수사권 얘기가 나온 배경 자체가 예. 말 그대로 기소권 같은 거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세력, 그동안의 그 검찰의 거의 악행이라고 할까요? 너무나 커다란 잘못으로 인한 후유증이 너무 누적돼 왔었기 때문에 예. 그걸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지금 시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동안 이제 사례들을 쭉 보면 늘 검찰 측 기준에서 검찰과 언론은 마치 경찰의 어떤 실수 하나를 딱 목표로 잡아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권도 독점할 수 있는 거고 검찰의 힘을 건드릴 수 없는 거다. 이런 논리를 지금까지 정말 수십 년 펼쳐왔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정점식 대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가 아니었다면 진상이 영영 은폐됐을 것이다. 정점식 씨는 네. 예전에 뭐 했었죠? 국회의원 하기 전에? 검사. 네. 네. 정점식 검사가 소위 말하는 정치적 사건 덮는 사람으로 유명했지. 예. 그런 타이틀로 국힘에 가서 지금 이제 하고 있죠. 원내대표. 공안검사인데 네. 정정식 검사가 할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요. 내가 딴 사람이 얘기하면 딴 사람이 했으면 차라리 인요한 적십자 사회장 얘기하면 내가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검찰 출신의 정점식 원내대표 할 소리는 아니다. 네. 거기는 당연히 검찰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럼요. 그러니까. 계속 그래왔고 예. 자기가 공수처 출범하는 거 그렇게 방해해놓고 왜 공수처 일 못하냐고 하는 사람인데. 예,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서 그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월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데 네. 그때 가서 중수청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굳이 검찰 보안 수사권 필요 없고 이게 폐지를 하더라도 그 대체제로 중수청이 열심히 수사를 하면 이번 같은 거를 잡아낼 수 있었다. 그럼요. 그 네.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네. 예. 그런데 지금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가 다시 거론된 걸 보면 참 희한해요. 대통령까지 그걸 이제 국회에 넘기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예. 보안 수사권이라는. 정말 간절한 그거는 거. 보안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수사권에 중점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야 밥그릇이기도 하고 진의 힘의 원천이기도 하고 하니까 간절하지만 언론은 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한한 게 검찰 개혁을 얘기하면 검찰만 난리를 피우는 게 아니라 싹 다 동원돼요. 지방 토호들까지. 맞습니다. 예. 이게 희한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늘 권력의 진짜 그러니까 언론의 진짜 힘은 검찰로부터 흘러나온 그 소위 말하는 고급 정보들을 고급 우리가 정보? 가장 먼저 알고 있고 예, 예. 그것이 유기적으로 그동안 결합돼 왔잖아요. 예, 그냥 영화 1987을 꼭 봐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언론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고급 정보를 주는 검찰의 아니, 그러니까 그 이미 이제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검언유착이라는 말이 괜히 나왔습니까? 그리고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안에서
검찰 집단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게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절실하고 중요한 건지를 그냥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법사위 전체 회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그 내용인데 7월 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손팻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손팻말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등학생은 배재구 학생, 그 야구부인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은 배재구 야구부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언론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국가 원수를 이렇게 비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그 이야기했습니다. 본인도 탄핵 전까지는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라 불러줬다. 그 뒤로부터 윤석열 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그 팻말 아까 뭐 보셨죠?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참 패륜적 행태죠. 그것도 얼마 전에 장동혁 의원이 무슨 가족이 불행한 일을 당해서 상 치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예. 거기에 대통령이 조화도 보내고 조화도 보내고. 청와대에서 조문하겠다라고 저기도 했는데 뭐 당대표 측에서 정중히 거절했다라는 말도 나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되나? 네? 동혁아 까불지 말고 나랑 싸우자.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 장동혁 대표가 이제 페이스북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데 예. 찢 이렇게 썼던 그 사건도 제가 진짜 보면서 저는 그거 인용하면서 진심으로 구역질이 난다 이렇게 적어드렸었는데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모욕 준다고 해서 예. 장동혁 대표의 인격이 올라가지 않는 않는다. 거다. 이 말씀을 정중하게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한겨레 그 보도를 보면 이게 또 나와 있습니다. 6월 28일 그때도 그 비슷한 그 개표소 봉쇄 시위였는데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을 악마에 빗댄 듯한 손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 시위에 참석했을 때 시위대가 그 대통령을 악마에 비유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장동혁 대표에게 전해서 그 손팻말을 들고 있었는데 거기에 손팻말에는 이재명이라고 적힌 종이를 든 뿔 달린 붉은색 악마가 그려져 있었다라고 해서 한겨레 신문 그 보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사진까지. 그러니까 이번이 한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은 그때도 그랬던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 대표를 장동혁 씨가 한 30년 해야 된다고 지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간의 성과에 비춰볼 때. 그 도저히 진짜 용인하기가 어렵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 오시기 전에 우리 박 의원하고 나눈 이야기인데 이 정치인들이 상대 쪽의 넘버원을 공격을 하면 내가 그쪽에 동급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보는데. 기대를 하는데 예. 그것도 급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 했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예. 아이고 정말. 그 우리 박유진 의원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저격수를 알지했는데 공교롭게도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재명 대통령을 최근에 많이 공격을 했잖아요. 아까 공격을 하면 이렇게 본인이 동급된다는 생각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5년 6월에 나온 내용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국 정치 최대 리스크는 이재명이었다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24년 6월을 보면 이재명은 공포정치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떠오른다. 그리고 24년 11월에는 이재명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위협이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정 질문 하셨죠? 예, 뭐 시정 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정말 저희가 할 수 있는 정중한 부탁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요. 예. 시장님께서는 대선 전에 여러 차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혹은 시장님의 주장으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한국 정치,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가 이재명이다. 같은 일련의 아주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셨는데요.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셨나요? 아니 그런 문제의식은 뭐 여전히 바탕에 있겠죠.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실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면 과연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의원님이 저한테 뭐 명태균권에 대한 그 유권자들의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거는 뭐 상식적인 차원의 뭐 지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정말이지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당선 때까지 진짜 어금니가 부서질 때 심정으로 참았다가 예.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 전에 이제 총선이 있었고요. 예.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진짜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국 경제, 한국 정치의 최대 리스크가 이재명이다. 이재명을 보면 마오쩌둥과 스탈린이 떠오른다. 존재 자체가 위협이다. 한국의 대한민국 위협이다. 네. 그렇게 말하고 조롱했던 사람이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어떤 심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뀐 게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물어봤죠. 예, 네. 물어봤더니 이제 예, 그 시장님의 이제 특유의 표정대로 정말 이렇게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제가 어떤 맥락으로 그렇게 말씀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뭐 그런 얘기 할 만하니까 했겠죠 라고 넘어가는 거 보면서 진짜 뭐 참담했죠. 그러니까 저렇게 본인이 공격할 때는 마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사회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다 규정해 놓고서 그런 사람이 국민의 직접 선출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었으면 그걸 인정하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더 잘하겠다는 노력을 밝혀도 모자랄 판에 마치 그런 일이 있었냐는 되묻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이 선출 공직자로서 가져서는 안 될 자세인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예전에 그 홍익표 지금 정무수석이 민주당 대변인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이게 이제 선친들이 그 뭐 이렇게 친일 행각도 물론이고 그 뒤에 저기 한 걸로 이게 기시노부스케 얘기랑 박정희 얘기가 나오면서 예, 맞습니다. 귀태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귀태. 예.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유명한 사건이죠. 네. 얼마나 난리를 피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 홍익표 대변인이 사퇴했거든요. 맞습니다. 귀태 반응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 하는 걸 보면 귀태라는 말이 사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는 잘 몰랐죠. 말이고 예. 예. 근데 이렇게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이런 식의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참 한국 정치의 불행이고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될 정당인데 아유 참. 저는 아까 최 의원님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장동혁 나랑 싸우자. 사실은 내가 싸울 것도 아닌데 후배죠? 많이 쳐줬다 내가. 네? 예. 후배 아닌가요, 대학교? 그럼요. 그 법대는 아닌데 하여튼 아이고 장동혁 씨가 옛날에 민주당에서 정치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 따라다니고 했는지를 내가 다 아는데. 다 아시는데. 예.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인간이. 자, 다음은 그 명태균 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이 명줄을 쥔 사람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인데 7월 13일 그 윤석열 여론조사 1심 다름 아닌 이진관 판사가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7월 22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에 지금 휩싸여 있고 그 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시장. 이제 저희가 듣고 조사한 바로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 앞에서 답변이 궁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무런 대가 없이 수천만 원 이상이 3,300만 들어가 수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여론조사를 10번이나 부탁도 안 했는데 조사에서 제안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어떤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무엇을 기대했건 내가 직접 돈을 줄 수 없으니 대신 돈 줄 수 있는 사람이 연결되어서 라는 건 뭐 기본적인 거고 결정적으로 그 결과가 보면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이 기억을 좀 잘 못하시는데요. 당시에 21년도 보궐선거가 있을 때 오세훈 씨 당시 밀리고 후보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북서울숲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그 당시 그 출마한다라는 선언의 그 댓글들을 보면은 이 사람 아직도 살아있냐고. 예. 아니 어떻게 애들 밥 주는 게 싫다고 스스로 나간 사람이 지금 10년이 지나서 무슨 염치로 또 나오네. 다시 나온다는 거냐라는 댓글이 정말 수천 수백 개가 달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 그 세력에서도 그런 평가를 받았던 상황에서
내가 여론조사했더니 1등 될 수 있는 여론조사가 이렇게 쏟아졌다라는 그 하나가 너무나 절실했던 거거든요. 그랬겠네요. 예. 그걸 해주었던 사람이 명태균이었던 명태균이었고. 거고, 예, 너무나 정말 명명백백한 서술입니다. 그래서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도 어떤 서울시 변화가 있을까 저희도 이제 엄청 궁금해서 봤는데 예. 더 흑화돼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년 4월 보궐선거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높다. 있는데 네. 지금 오세훈 시장은 하나의 서사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서사냐? 내가 한동훈이 아닌 내가 이재명 정권 하에 가장 탄압을 핍박받고 받아서. 탄압받아서 이렇게 장렬히 산화한 정치인이다. 예. 그러니 이재명에게 분노하고 실망한 모든 이 나라의 국민 여러분, 제가 이 적자입니다. 보수의 적통, 맞설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장수입니다라고 그 하는 서사를 지금 만들고자 빌드업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특검 구형량이 징역 4년입니다. 그러니까 명시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인데 공교롭게도 김건희 씨는 이 무상 여론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구형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같은 사건이다. 이거 나도 무죄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진관 부장판사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판사가 누구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 범죄 행각이 중요한 거고 예. 본인 육성으로 다 나온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걸 뭐 더 이상 우리가 뭐 걱정할 필요는 없어야 되는데 걱정해야 되는 현실이 답답한 거지. 뭐 그 구형량에 준하는 형이 나올 것 같고 오세훈 씨도 마찬가지고 이게 만약에 무죄라고 하면 앞으로 정치를 하면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 마음껏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우리 박 의원님 예전에 무슨 홍보 이런 마케팅 이런 거 전문으로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수단에 갈급하고 온갖 거를 하려고 하는지. 근데 그걸 남의 돈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 지금. 네. 스폰서 하나 구해가지고. 예. 하, 참. 근데 지난번에 그 김건희는 무상 여론조사에서 무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뭐 하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습니다. 꼭 참겠습니다. 굳이 따지면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이제 예. 빠진 건데. 맞습니다. 아니 누가 지금 김건희를 일반 민간인으로 생각합니까? 대통령 머리 꼭대기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특검은 명태균 씨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명태균 씨도 빠져나가기 힘들 것 같아요. 응?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말이 나온 김에 잠깐 정리를 좀 하고 싶은 게 이 명태균 씨가 시대의 의인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등장하는 인물인 거고요. 예. 이제 그걸 있는 그대로의 관점으로 보는 시선이 되게 중요하겠고 이 전체 막 말은 많고 매우 복잡해 보이고 대단히 심각해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매우 간단 명료한 명쾌한 설명이 가능한 사건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여론의 반전을 만들 수 없었던 잊혀졌던 오세훈 시장이 그 여론조사의 결과를 앞장 세우면서 예, 선수가 하나 붙은 거거든요. 첫날부터 능숙하게 이 슬로건 하나로 예, 보궐선거를 가져갈 수 있었던 그 전후의 맥락 배경을 보면 이거는 피해가기 어려운 결과 그러니까 판결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명태균 씨는 보면 제 기억에 25년 국정감사 때 나와가지고 오세훈이랑 같이 이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꼼짝 못 하더라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보면은. 그렇죠. 그 내가 아파트 키 받으는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보면은. 그거 어떻게 기억나세요? 네. 21년 1월 20일 날 증인이 중식당 송 셰프에서 오세훈 시장을 만났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오세훈 시장께서 큰일 하시는데 서울에 계셔야 되고 하는데 혹시나 숙소가 있냐? 없다라고 하시면서 나의 멘토가 되어 달라라고 하시면서 증인에게 반대급부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있죠.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파트 사준다고. 좋습니다. 서울시장 그 말이 내가 시장에 당선되면 아파트를 사주겠다 이 말인가요?
네, 집사람이 어저께 출발할 때요. 예, 제가 또 오세훈이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승인. 아파트 키 받아오라 그랬습니다. 예.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울면서 회장님 나경원이 이기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나오는 조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말씀, 지금 증인이 주장하시는 거는 네. 나경원 당시 의원이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으니 당신이 이기는 걸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런 취지로 증인은 네, 받아들였죠. 저한테 그렇게 전화했고요. 피의자 신분입니까? 네. 아 예. 그래서 지금 불리한 지수를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불리한 진술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재판에 도움이 안 제가 돼서 진실을 밝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예, 의원님도 짐작이 알겠습니다. 가시잖아요. 예. 아니요. 시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혀 반대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당당하고 자신 있으면 왜 진술을 못 하겠습니까? 이제 사실은 오 시장 스스로가 네. 말이 한 3단계 바뀌어요. 네. 뭐 전혀 모르는 사람 만난 게 없고 그렇죠. 그렇죠. 연락도 안 네. 했다고 하다가 네. 밥은 몇 번 맞아요. 먹었잖아요. 그랬네요. 근데 그 말이 나올 때부터 거의 이제 둑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리고 뭐 아파트 키 얘기 나오고 내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예, 제가 이제 이 방송의 품격을 위해서 근데 있는 그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가 그랬잖아요.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막 예.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명태균 씨가 오세훈 씨가 얘기할 때 보면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느껴지고 네. 명태균 씨가 얘기할 때 보면은 거의 오세훈 같이 하찮고 나쁜 사람이 없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만 봐도 뭐. 아니 그 사진이 절묘한데 같이 앞에 판사석을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눈길을 절대 안 네. 주려고 저 앞만 보고 있어. 손짓으로 앞만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전혀 나는 이 공간에 나는 없다라는 네. 걸 막 정말 증명하듯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앉아있는 시장님 모습 정말 처음 봤거든요. 그 명태균 씨가 여러 이슈와 관련돼 있었잖아요. 근데 제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오세훈 얘기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랬잖아요. 내가 저기 오세훈을 잡으러 왔다. 그 말을 그리고 제일 나쁜 사람이 오세훈이라고 또 네. 얘기하잖아요. 그 제일 나쁜 사람이라는 설명에서 저는 이제 우리 한국인, 우리 이 나라의 주권자의 정서에서 정말 가장 이제 충격이 컸던 내용은 이 사랑 얘기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이제 연애 얘기가 네. 나오면서 그러니까 저런 면이 있었나 그걸 잠깐 충격적으로 그때 예, 맞아요. 그때 느꼈던 많이들 사건이라서. 그냥 잊어버리셨는데 그때 진짜 놀라웠죠. 맞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선고가 되고 생중계가 됩니다. 네. 공수처와 관련해서 체포방해인데 이게 이제 전원합의체가 아니고 소부 판결 선고인데 그게 처음이라면서요? 예, 처음.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대법원은 대법관이 13명이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법원 행정처장을 맡으면서 이제 재판에는 관여를 안 합니다. 예. 그러면 4명씩 구성된 3개의 부가 있어요. 아, 그걸- 4명씩 세 개 예, 부. 그걸 예. 소부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 4명이서 이견 없이 결정한 내용을 공개해서 선고하겠다 이런 거라서 대법원이 지금 요새 계속 신뢰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좀 만회해보고자 하는 몸부림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1심에서 이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그리고 2심에서는 일부 무죄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7년으로 형량이 늘어났어요. 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거야 네. 뭐. 네.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아니 최강욱 의원께서 이제 긴 설명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에 제가 의견을 보탠다는 이런 무례가 어디 있어요? 아유 무슨 말씀을. 네,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그 25년 1월이었나요? 그 추운 겨울날 공수처에서 한남동에 가가지고 네.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 차량 그 띠, 인간 띠도 아닌 그 차띠로 막아가지고 그거 다 기억나시죠? 그때 그러니까 이제 또 체포방해를 한 사람 윤석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나경원 그거지, 씨 예, 그, 큰 옷 입고 가운데 40여 서가지고 그 추운데 얼마나. 그 예. 국힘이 새벽에 가가지고 왜 예. 어? 그러냐. 그 의원들 다 입건해서 처벌해야죠. 당연히. 맞습니다. 입건 됐나요, 의원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놔두냐고. 어떻게 보면 체포 방해를 동조를 한 거다. 그럼요. 방조한다 그 말씀이죠. 김기현 뭐 아주 무대까지 만들어 놓고 올라가서 윤상현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언론이 그 새벽에 다 그걸 생중계했어요. 그럼요. 그래서 국민적 그 시청률이 엄청 높았잖아요. 심지어 그때 김민전 의원 같은 사람 중국 사람들의 무슨 음모라는 이런 소리도 단상에 올라가서 하고 현역 의원이라는 사람이 예. 더 놀라운 건 윤상현 의원이죠. 거기서 막 윤석열 체포는 뭐가 뭐 나라가 망하는 일인 것처럼 막 하다가 최근에 얘기하는 거 보면 윤석열과 절연해야 된다. 그래야 국김이 산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어? 그러니까 그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 이런 말을 그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지. 예.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내용? 이제 아마 이제 저를 포함한 이제 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 다수는 거의 예외 없이 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그 내란의 밤 이후로 25년이라는 그 1년의 기억은 정말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하루도 안 빠지고 추운 겨울날 그 사계절이 다 모두가 선연히 기억되어 있거든요. 이 약간 저희끼리의 재밌는 약간 좀 슬픈 얘기인데 이 사람이 아스팔트 바닥을 적어도 6개월 정도를 매일 가서 저녁을 보내잖아요. 나중에는 아스팔트 바닥을 보면 이렇게 도로란 느낌이 안 들고 예. 이게 약간 편안한 집 같아요? 잠자리 같은 마땅히 아스팔트 바닥을 보면 자리 깔고 앉고 누워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였거든요. 맞아요. 우픈 현실이네요 진짜. 그때 그 민주당 의원님들 그렇게 하실 때 그 저쪽 의원들은 왜 그 극우 유튜버가 당신들 선거 때 우리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여기 다 튀어와 빨리 안 튀어와? 막 이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삭발하고 이런 사람들 그 서울시 의원 있었죠. 구의원들이 그랬나? 예. 그때 이제 그 지난 4년 동안 제 11대 서울시의회 그러니까 22년부터 26년 이번 4년 동안의 그 7대3 구조에서의 그 35명 민주당 의원들의 삶은 나중에 이제 역사에 기록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공무원들 태도는 좀 변한 것 같습니까? 지방선거 이번에 추르고 의석 분포가 달라지니까. 이제 서울시의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이제 공무원분들 중에 실제로 이제 여러 차례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제 당연히 여론조사상도 그렇고 이제 정서상 정원호 시장으로 바뀔 거라고 미리 앞서서 예측하고 이제 움직인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네. 그러겠죠. 이제 예. 지금 뭐 살생부가 나왔다. 뭐 지금 뭐 이미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렇게 11대 12대 이런 식으로 회기가 바뀔 때마다 1급 공무원분들은 거의 당연하게 일단 사표를 내고 그렇죠. 예. 이제 이런 물갈이 수순이 있는데 메아리 없는 사표일 거다 약간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다 해서 정리해서 이제 계속 갈 사람 아닌 사람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서울시청의 이제 6층이 하나의 별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6층 시장실을 줄여서 6층의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6층에서 그 리스트 작업 선별에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었다는 밤새 뭔가가 맹맹맹 돌더라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게 조만간 그 리스트라고. 의원님 오셔서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일이 생기는데 서울시청 공무원들하고 예를 들어 전라북도 도청 공무원들하고 예. 이 권한이 달라요. 그러니까 서울시청이나 전라북도나 다 광역자치단체잖아요. 예. 근데 시청 공무원들은 기획하고 집행까지 자기가 다 해. 근데 도청 공무원들은 원래 기획하거든. 그리고 집행은 다 내려줘서 한단 말이에요. 기초단체로. 그러니까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이런 도단위에서는 실제로 군의원분들이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시의원분들이 실제로 재밌게 일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광역의원들은 오히려 그 예산 배분에만 관여하고 하기 때문에 그 도의원들은 별 재미가 없다, 보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하시거든요. 근데 서울시는 안 그래. 서울시는 직접 집행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무시하고 지시만 받아가지고 이거 권한을 전행하기로 하면은 견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의원들로부터 견제가 안 되면. 예. 근데 지난번 임기 때 서울시 의원님들이 우리 민주당 의원이 35분인가 밖에 안 되셔가지고 그냥 공식 회의 석상에서 대놓고 무시당하는. 그러니까 의원이 질의를 해도 뭐 잘못을 지적해도 확실한 근거가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나 모르겠다. 나뭐 어쩌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뻗대는 게 너무 많았다. 이 얘기는 진짜 날 셀 정도인가요? 딱
하나만 이거 네. 이제 우리 또 이 인생 최애 JTB 애청자분들을 네. 위해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역사에 길이 남을 뭐 여러 이제 이 발언 시리즈가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2년 동안 4번에 걸쳐서 공식 발언으로 요청을 해요. 지금 예. 이제 오세훈 TV라고 채널이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예. 그 구독자 수 20만에 20만, 가까운 네. 그 오세훈 TV에 극우, 주적, 개딸 같은 누가 봐도 이게 극우 유튜버 컨텐츠인가 싶은 컨텐츠들이 지금도 떠 있어요. 그 썸네일 제목으로. 썸네일 제목으로 거기에 정말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상품권 들고 있는 걸 마치 도박하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상품권 들고 있는 모습을 써 있고 옆에 써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직행열차. 그런 게 서울시장의 홈페이지에 컨텐츠로 있다는 게 정말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뭐라고 정중하게 부탁드렸냐. 이거 좀 토론할 여지가 많아 보이니 이거 제작자분을 만나보고 싶다. 예. 오세훈 TV 제작, 이 컨텐츠 제작하시는 분이 실제로 이제 서울시청에 별정직으로 2명이 가 있어요. 오세훈 캠프로 뽑혔는데 예. 공무원이 된 분들이라고 예. 들었어요. 기사에도 나와 있어요. 정신을 뵙고 싶다. 4번에 걸쳐서 2년 동안 요구를 하거든요. 원래 서울시의회를 포함해서 모든 이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규정상 집행부에다 선출직 공직자가 요구를 하면 뭔가 의견을 내거나 발언을 하면 10일 이내에 공식 답변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룰이에요. 네. 예. 근데 2년 동안 4번에 걸쳐서 공식 요구, 그것도 무슨 그 사람 징계해야 된다 문제있다가 아니라 만나보고 싶다. 만나서 토론 좀 하고 싶으니 좀 보내달라. 연락처라도 달라 같은 만나보고 싶다는 요구를 4번이나 2년 동안 했던 것에 대한 오세훈 시장님의 공식 답변이 예. 물어보고 그 사람이 동의하면 보내드릴게요. 아, 였어요. 물어보고.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충격적이냐면 제가 서울시 내 교통 시스템 업무가 문제가 있으니 교통국장님과 만나보고 싶습니다라고 미팅하면 바로 와서 그렇죠. 미팅하는 게 설명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별정직이 국장보다 높은 거네. 결과적으로. 아니 정말 그 시장님의 답변이 아니 뭐 선거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보내야 됩니까라고 하면서 예. 그분에게 물어보고 본인이 동의하면 보내드리겠다고. 예, 그리고 나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아직까지 답변이 못 만났어요? 없었으니까 아. 이거는 이제 서울시 의회 역사에 박제되어 있는 발언이거든요. 예. 심지어 그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이건 정말 어떻게 커버칠 수 없는 커버칠 수 너무나 없다. 큰 망언인 거죠. 어떻게 의원이 그 일하고 있는 공직자와 토론이 필요하다라는 것, 징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토론하겠다라고 요구하는 거를 그 사람에게 물어봐서 동의를 구해서 동의해주면 보내겠다라는 말을 이게 국무회의 같은 걸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의회의 기능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여야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네요. 이건 정말 예. 왜냐하면 그 분이 공무원이니까 별정직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감시자인 의원을 만나야. 그럼요. 예. 출석 보고 임무가 있는 건데. 그런 건데 의무가 있는 그분이 건데. 어떤 분이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고 힐난하는 컨텐츠 막 수백 개를 만들던 20대 젊은 유튜버였어요. 이 친구를 픽업해서 뽑거든요. 일부러. 시장 비서실로 들어가는데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문재인 대통령 비난하고 힐난했던 모든 컨텐츠를 일시에 날려버립니다. 싹 지워요. 그 바꿔요? 세탁을 하는 거죠. 근데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 없다. 사람인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그분과 그 팀에서 주도해서 이제 극우적 성격의 이제 대표 콘텐츠들을 지금까지 계속 만들어 왔다라는 걸 저희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또 놀라운 지방의회 소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인천 연수구에서 벌어진 일인데, 임기 시작 3일 만에 민주당 의원, 그 한지의 연수구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연수구의회가 당초에 민주당 7명, 국민의힘 7명이었는데, 탈당을 함으로써 국힘 7명, 민주당 6명, 무소속 1명이 됐어요. 그래서 연수구 의장을 국힘이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구 의원인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폭발을 했어요. 어떻게 이러는지 모르겠다. 국민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해당 의원 제명을 촉구하겠다. 뭐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 비일비재한 일이라면서요. 예, 일단 이제 이 주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가장 먼저 예. 저희가 정정의 사과부터 드려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도 하에 선출직 공직자로 살고 있는 그 어떤 분도 피해갈 수 없는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프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정중히 사과부터 드리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냐면, 그러니까 이게 한 개인의 일탈 같은 게 아니라 이미 구조적으로 횡행해 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왜가 중요한데, 지금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특히나 이 기초의회 수준에서는 거의 대다수가 무투표 당선으로 당선된 경우가 많거든요. 이 무투표 당선의 이유가 한 동에 2명의 의원을 뽑는데 민주당에서 1명, 국민의힘에서 1명 이렇게 나오니까 2명 뽑는데 2명 후보자니까 투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뽑혀서 나오는 의원이 다수인 구조에서는 기본적으로 배경이 이미 준비가 되는 거죠. 주민들 의사가 중요하지 않죠. 나를 공천을 준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의 심사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오면 거의 다수의 의회가 다 민주당 국힘 한 명씩이니까 거의 7대7, 10대10 이렇게 동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동수인 구조적으로, 곳은 예, 예. 한 명이라도 많은 곳이 의장 가져가고 이제 상임위원장 배분에 이제 먼저 우선권을 가져가는 게 지금까지의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동수인 의회가 허다하고 그렇게 허다한 경우는 계속 평행선으로 갈 수 없으니 한 명 영입, 한 명 방출 막 이런 게 물밑에서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대의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국민의 의사를, 주권자의 의사를 반하는 행동을 실제로 벌이고 있는 일이니까 예. 너무나 참담한 일인 거죠. 근데 이분은 그래도 본인이 의장이 되진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더 황당한 것도 알고 있는데 2018년 선거가 그분들이 10대신가요 그러면? 예. 그때 서울시내 이제 구청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 구의원으로 재선하신 분이 있어요. 구청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이야. 예. 근데 이제 그 구에서 8대7로 민주당이 한석이 이긴 거예요. 한석.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지역위원장한테 현역 국회의원한테 자기를 구의회 의장으로 밀어달라고 했어. 예. 그러니까 그 지역위원장이 아니 조금 기다리시라. 지금 재선인데 다른 분들 하시고 후반기 때 다시 생각해 보든지 3선 되시면 생각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탈당하고 저쪽으로 넘어갔어. 그러니까 8대7이 반대로 8대7이 됐잖아. 그렇게 됐네요. 예. 자기가 의장이 됐어. 구의회 의장.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받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그랬더니 지방의회를 아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위원장 의원들이 그런 일은 종종 있어요. 종종 있다. 종종 아니, 있어.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잖아요. 이제 25개 구에 불과 4년 전에도 있었던 일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경우가 생기냐. 이제 실제 구청에 다니는 공무원분들, 저의 친구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우픈 일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어제까지 이 당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의장 같은 거 되면서 반대당이 되니까 의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도저히 이제 선우자 모든 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네. 심지어 이제 그렇게 이제 뺏긴 당은 이제 아예 공식 행사에 불참 선언한다고 하면 구청에서는 2번씩 일을 벌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아유. 황당한 일들이 너무 많고요. 이제 유권자들도 멘붕이겠어요. 내가 찍었던 사람이 어제 그렇지. 민주당 의원이 갑자기 국민의힘으로 바뀌어버리니. 막 지역구에 홍보하잖아. 자기 의장 됐다고. 근데 보니까 색깔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다 저희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이제 헌법부터 개정하면서 해야 될 과제가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번째 무투표 당선이 많은 건 정말 문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 이제 동일한 구조의 의석수에서 한 석이라도 많은 사람이 다수의 권한을 가져가는 이 구조가 계속 유지되는 한 이렇게 어느 당의 문제가 아니라 동수가 나왔을 때 소속 정당을 바꿔가면서 그런 자리 배분에 먼저 행동을 옮기는 이런 일들은 이제 없어지기가 어렵죠. 이 구조가 계속 그대로 유지된다면. 예. 그래서 그런 구조는 좀 구조적인 변화를 꼭 만들어야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세 번째가 선출직 공직자는 정말 주권자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뼈를 깎는 어떤 황골탈태가 있어야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 정의령 의원 제 페북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탈당계를 낸 한지혜 구의원이 탈당 사유는 당내 갈등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핑계는 있어요 지금. 핑계는 보니까. 아니 근데 보통 실제로 그런 문제가 단지 그 자리 욕심 때문이다라고만 보기에는 그렇게 추론하기 좀 어렵잖아요. 실제로 보면 이제 이제 조직 안에 그 문화 안에서는 민주당이었다가 국힘이 된 분도 있고 국힘이었다가 민주당이 이런 분들이 막 얽히고 설켜 있거든요. 다져보면 다 알고 보면 형 동생이고 언니 누나고 그러니까 그 이제 관점을 그 안에 조직으로만 보면 내가 당을 옮기는 게 뭐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게 아니라 저 형에 대한 의리인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아유, 참. 예, 가야 될 길이 험난합니다. 의원님이 하실 말씀 하실 것 같은데 지방의회에 대해. 아니 뭐 저는 다 말씀드렸고 예. 아까 이제 그 무투표 당선 이런 건 좀 없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게 이게 소위 말해서 양당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가지고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예, 지방선거 때마다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이렇게 대선거구로 해야 된다. 근데 매번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 막상 또 법 개정을 안 해. 네, 그래서 그냥 넘어간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이건 민주당도 각성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예. 네. 그런데 지금처럼 무투표 당선이 되면 주요 정당 2개만 되고 그 마이너 당은 그러니까, 후보를 예. 내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를 낳는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그 다양한 당이 되면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양당이 꽉 특히 차고 지역의 있고. 경우에는 그게 더 절실히 필요한 건데 예. 실제로 기초의회 의원님들이 정말 민생과 관련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유권자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위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실제로 누려야 될 어떤 정치적 서비스를 못 받으시는 거죠. 예. 그게 문제인 거죠. 자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아주 재밌게 진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의원님 오시니까 이게 얘기가 중앙정치에만 머물지 않고 다채로워져서 아유, 너무,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네요. 예. 사실 이런 게 또 알아야 될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한국 사회에서 반정치 담론이 횡행하고 그게 굉장히 쿨하고 멋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풍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무관심하고 나 투표 안 해. 이거 되게 민주시민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 야, 그 쌈박지는 그렇게 관심 있어. 나 투표 안 해. 이게 되게 쿨하고 멋있는 것처럼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행동하는 양심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꼭 나가서 무슨 시위하고 뭐 이런 것만이 민주화에 기여하는 게 아니다. 나쁜 신문 보지 말고 나쁜 정당에 투표하지 말고 정이 힘들고 어려우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해라.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초의회, 광역의회 할 거 없이 지방의회 무용론 이게 또 굉장히 횡행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벌어지는 구조를 보면 이 서울시만 하더라도 그 막대한 예산을 쓰는 과거 때부터 복마전 그러면 서울시 이게 아주 그냥 딱 등치되는 개념이었거든요. 그걸 감시해야 되는 의원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투표를 하고 있는가 이 점을 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뭐 다른 얘기를 다 적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숫자, 돈 얘기만 예. 따져도 나라 예산 728조, 예. 국회의원 300명이 견제 감시하는 게 소중한 만큼 서울시 예산이 무려 본청 52조, 교육청 11조에서 63조예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게 나라 예산 728조, 우선순위, AI, 반도체 어디에 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는 것 같이 관심 갖고 고민하는데 왜 서울시에 63조나 되는 그 엄청난 돈은 아무런 관심을 안 두는 게 그러니까. 당연할까. 그러니까 시장이 장난치잖아요. 쓸데없이 배 떼어가지고 맞습니다. 한강버스 지금대로. 1700이면 아유. 주권자들이 댓글로 쓰잖아요. 누리호 발사 1200억인데 한강 배 떼고 강바닥에 얹힌 배에 1700억 쓰고 아직 운항도 못 이게 말이 되냐라는 말을 겸허히 들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